이 작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쩌다 이렇게까지 앞서가게 된 거지? 저는 독일에서 20년 넘게 경제 정책을 연구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수십 년간 독일은 세계가 부러워하던 나라였습니다. 제조 강국, 교육 강국, 복지 강국. 우리는 유럽의 중심이자 세계 경제의 한 축이었죠. 하지만 어느 날 한국이라는 나라에 발을 디딘 순간 제 모든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9가지는 한독일인이 직접 보고 충격받은 진짜 한국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단지 한국만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미래의 방향을 한국이라는 이 나라가 어떻게 찾고 있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러분은 한국에서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독일인인 제가 느낀 9가지 충격.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꼭 나눠주세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는 독일 경제연구소에서 20년간 아시아 경제를 분석해온 한스 밀러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은 그저 삼성과 현대가 있는 나라 정도였어요. 그런데 2023년 말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한국 지사 설립을 위한 6개월 출장 명령이 떨어졌죠. 밀러, 자네가 한국에 가서 직접 시장을 분석해와. 부장의 말에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보고서로만 접해온 나라를 직접 가서 본다고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예상이 빗나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받은 첫 번째 충격은 입국 심사를 기다리는데 줄이 정말 빨리 줄어들더라고요. 자동화 시스템이 이렇게 매끄럽게 작동하는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독일 공항에서는 항상 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거든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길에서 시작됐습니다. 공항철도 표를 사려고 기계 앞에 섰는데 독일어까지 지원하더라고요. 이게 뭔가 싶었어요. 표를 사고 개찰구를 통과하는데 정말 매끄럽게 진행됐습니다. 열차에 오르자마자 또 놀랐어요. 공짜 와이파이가 터지는 거예요. 속도도 빨랐고요. 독일에서는 공공장소 와이파이가 이렇게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열차 안 전광판에 실시간으로 도착 시간이 표시되는데 정말 정확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해서 지하철로 갈아타는데 여기서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환승이 이렇게 쉬울 수가 없더라고요. 표지판도 명확하고 길도 직관적이었습니다.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중앙역보다 훨씬 사용자 친화적이었어요. 지하철 안에서 본 광경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는데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놀라웠어요. 어떤 할아버지는 스마트폰으로 은행 업무를 보고 계셨고 한 아주머니는 병원 예약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게 정말 일상인 거죠.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는데 여기서도 놀랐습니다. 키오스크에서 셀프 체크인을 할 수 있었어요. 여권을 스캔하고 카드로 결제하고 키카드까지 바로 발급받았습니다. 독일 호텔에서는 프런트 데스크에서 한참 기다려야 하는데 말이죠. 그날 밤 호텔에서 인터넷을 써보니 속도가 정말 빨랐어요. 독일에서는 호텔 와이파이가 느린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집에서 쓰는 것보다 빨랐습니다. 그리고 한국 뉴스를 보는데 모든 기사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더라고요. 독일에서는 아직도 많은 일을 서류로 처리해야 하고 디지털 서비스도 복잡한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정말 모든 게 간단해 보였습니다. 첫날부터 이건 뭔가 완전히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건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접근 방식이 다르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독일에서 20년간 쌓아온 제 상식이 하루 만에 흔들리기 시작했죠.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두 번째 충격을 받은 건 호텔에 짐을 풀고 다음 날 아침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외국인 등록부터 해야 했어요. 독일에서는 이런 일이 정말 골치 아프거든요. 몇 주는 기다려야 하고 서류도 산더미처럼 필요하죠. 이것도 몇 주 걸리겠구나. 마음의 준비를 하고 구청에 갔습니다. 그런데 접수 직원이 제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서류 확인해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5분 후. 정말 5분 후에 외국인 등록이 끝났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정말 끝난 건가요? 직원이 웃으면서 답했습니다. 네, 다 끝났어요. 카드는 일주일 후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외국인 등록 하나 하려면 예약부터 시작해서 몇 달이 걸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5분이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 은행 계좌를 개설하러 갔어요. 독일에서는 은행 업무가 정말 복잡하죠. 서류도 많고 승인도 오래 걸리고요. 하지만 여기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은행 직원이 태블릿으로 제 정보를 입력하더니 실시간으로 승인이 떨어졌어요. 계좌 개설이 완료됐습니다. 카드는 바로 발급해드릴게요. 정말 그 자리에서 카드를 받았습니다. 독일에서는 카드 받으려면 일주일은 기다려야 하는데 말이죠. 더 놀라운 건 모바일 뱅킹이었어요. 앱을 깔고 본인 인증을 하는데 정말 간단했습니다. 지문으로 로그인하고 송금도 몇 번의 터치로 끝났어요. 독일에서는 온라인 뱅킹도 복잡한 인증 절차가 많거든요. 휴대폰 개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독일에서는 통신사 매장에서 몇 시간씩 기다리는 게 일상인데 여기서는 10분 만에 개통이 완료됐어요. 여권과 외국인 등록증만 있으면 됩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전화도 되고 인터넷도 됐어요. 정부24라는 사이트는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각종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더라고요. 독일에서는 아직도 많은 일을 직접 가서 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집에서 다 처리가 되는 거예요. 제일 놀란 건 모든 시스템이 연동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외국인 등록 정보가 은행에도 자동으로 연결되고 통신사에도 바로 확인되더라고요. 독일에서는 각 기관마다 똑같은 서류를 계속 제출해야 하는데 말이죠. 교통카드 발급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기계로 바로 만들 수 있었어요. 그것도 신용카드와 연동해서 자동 충전까지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지역마다 다른 카드를 써야 하는데 여기서는 하나의 카드로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었어요. 병원 예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터넷으로 예약하고 바로 다음 날 진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독일에서는 전문의 예약이 몇 주씩 걸리는 게 당연한데 말이죠.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공공 서비스든 민간 서비스든 모든 게 실시간으로 처리됐습니다. 독일에서는 기다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기다리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더라고요. 이게 정말 디지털 정부라는 건가 싶었습니다. 제가 세 번째 충격을 받은 건 서울에서 첫 출근을 하던 날이었습니다. 독일에서도 철도 시스템이 발달했다고 자부하는데 막상 한국의 지하철을 타보니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어요. 아침 7시 30분 러시아워 시간에 지하철역에 도착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이 정말 혼잡하고 불편한데 여기서는 달랐어요. 우선 플랫폼에 도착 시간이 정확하게 표시됐습니다. 2호선 강남 방면 1분 후 도착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정말로 1분 후에 지하철이 도착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지연이 일상이라 시간표를 잊지 않는데 여기서는 정말 정확했어요. 그리고 지하철 문이 열리자마자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내리고 타더라고요. 지하철 안에서도 놀랐어요. 각 역마다 한국어와 영어로 안내방송이 나오고 전광판에도 다음 역 정보가 명확하게 표시됐습니다. 독일 지하철에서는 안내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거든요. 더 인상적인 건 환승이었어요. 강남역에서 신분당선으로 갈아타야 했는데 표지판이 정말 직관적이었습니다. 신분당선 환승 3번 출구라고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어요. 독일에서는 환승할 때마다 헤매는 경우가 많은데 말이죠. 환승 통로도 놀라웠습니다.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가 곳곳에 있어서 이동이 편했어요. 그리고 환승 거리도 짧았습니다. 독일의 베를린 지하철에서는 환승하려면 한참 걸어야 하는데 여기서는 정말 편리했어요. 신분당선을 타면서 또 놀랐습니다. 지하철이 정말 조용하고 쾌적했어요. 좌석도 편안하고 온도도 적당했습니다. 독일 지하철은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운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스크린 도어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안전하면서도 효율적이더라고요. 독일에서는 아직도 스크린도어가 없는 역이 많은데 여기서는 모든 역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와이파이도 무료로 제공됐어요. 독일에서는 지하철에서 인터넷이 잘 안 터지는데 여기서는 지하에서도 인터넷이 빨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뉴스도 보고 업무도 보더라고요. 버스 시스템도 놀라웠어요. 버스 정류장에 실시간으로 버스 도착 시간이 표시됐습니다. 472번 버스, 3분 후 도착이라고 나오더라고요. 독일에서는 버스가 언제 올지 몰라서 한참 기다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버스에 타면서도 놀랐습니다. 교통카드 하나로 지하철, 버스, 택시까지 다 이용할 수 있었어요. 독일에서는 지역마다 다른 카드를 써야 하는데 여기서는 정말 편리했습니다. 택시도 인상적이었어요. 앱으로 호출하면 실시간으로 택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금도 미리 알 수 있어서 안심이 됐어요. 독일에서는 택시 요금이 비싸고 예측하기 어려운데 말이죠. 가장 놀란 건 모든 교통수단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지하철에서 버스로, 버스에서 택시로 갈아타는 게 정말 매끄러웠습니다. 독일에서는 각 교통수단이 따로 운영되는 느낌인데 여기서는 하나의 시스템처럼 작동하더라고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종합 서비스였어요. 모든 게 시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네 번째 충격을 받은 건 한국에 온 지 3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회사에서 현지 파트너와 미팅을 하는데 갑자기 정부 정책이 바뀐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새로운 규제가 생긴다는 내용이었는데 독일이었다면 몇 달간 논쟁이 벌어졌을 일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뉴스가 나온 지 2시간 만에 관련 업계에서 대응 방안을 발표하더라고요. 정부도 바로 설명회를 열었고 기업들도 즉시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제가 파트너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파트너가 웃으면서 답했어요. 여기서는 변화가 일상이에요. 빨리 적응하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죠. 독일은 변화에 신중하고 토론을 중시합니다. 하지만 그게 때로는 결정을 미루는 핑계가 되기도 하거든요. 새로운 법안 하나 통과시키려면 몇 년이 걸리는 경우도 많아요. 반면 한국은 결정이 빠르고 실행은 더 빨랐습니다.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면 관련 기관들이 바로 움직이더라고요. 그리고 기업들도 즉시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며칠 후 코로나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독일에서는 이런 변화가 있으면 혼란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정부가 발표하자마자 모든 시스템이 업데이트됐어요. 식당에서는 바로 테이블 간격을 조정했고 상점에서는 입장 인원 제한을 바꿨습니다. 대중교통에서도 즉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적용했어요. 모든 게 실시간으로 변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국민들의 반응이었어요. 새로운 규칙에 대해 불만을 표하기보다는 바로 적응하더라고요. 독일에서는 변화가 있으면 항상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스타트업 생태계를 보면 더욱 인상적이었어요.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면 바로 사업화하더라고요. 독일에서는 사업 허가 받는 것만 몇 달이 걸리는데 여기서는 정말 빨랐습니다. 한 스타트업 대표를 만났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이디어가 생기면 일주일 안에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한 달 안에 시장에 출시해요. 늦으면 경쟁자에게 밀리거든요. 정말 놀라운 속도감이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고 리스크를 분석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여기서는 일단 해보고 수정하는 방식이었어요. 실패에 대한 인식도 달랐습니다. 독일에서는 실패를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실패를 경험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면 돼요라는 분위기였습니다. 교육 시스템에서도 이런 민첩성을 볼 수 있었어요. 온라인 수업이 도입됐을 때 정말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선생님들도 학생들도 새로운 시스템에 금세 익숙해지더라고요. 기업 문화도 인상적이었어요. 회의에서 결정이 나면 바로 실행에 옮기더라고요.
독일에서는 결정 후에도 또 다른 회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가장 놀란 건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이었어요. 문제가 생기면 모든 관련자가 모여서 즉시 해결책을 찾더라고요. 그리고 그 해결책을 바로 적용했습니다. 정말 살아있는 사회의 에너지를 느꼈어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회로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독일에서는 안정성을 중시하는데 여기서는 변화 자체가 안정성이더라고요. 제가 5번째 충격을 받은 건 한국에 온 지 한 달째 되던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시장 조사를 위해 동네 마트에 갔는데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셀프 계산대에서 능숙하게 스마트폰으로 결제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독일도 고령화가 심각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독일의 어르신들은 디지털 기기를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정말 달랐습니다. 그 할머니는 스마트폰으로 쿠폰까지 사용하고 계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사용하세요? 제가 호기심에 여쭤봤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웃으면서 답하시더라고요. 동사무소에서 스마트폰 교육을 받았어요. 처음엔 어려웠는데 지금은 편해요. 동사무소에서 스마트폰 교육을요? 독일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노인분들의 디지털 적응을 돕는다는 게 놀라웠어요. 며칠 후 지하철역에서 또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8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가 키오스크에서 표를 사고 계셨는데 옆에 젊은 직원이 도와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직원이 단순히 대신해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설명해드리더라고요. 여기를 누르시면 목적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결제하시면 됩니다. 정말 친절하게 알려드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은행에서도 비슷한 장면을 봤어요.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 창구가 있었고 직원이 모바일 뱅킹 사용법을 알려드리고 있었습니다. 독일에서는 노인분들이 은행 업무 때문에 항상 고생하시는데 여기서는 달랐어요. 병원에서도 놀랐습니다. 키오스크 옆에 항상 도우미분이 계셨어요. 어르신들이 접수하실 때 옆에서 도와드리고 사용법도 알려드리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단순히 도와드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교육해드린다는 점이었어요. 처음에는 어려우셔도 몇 번 하시면 금세 익숙해지세요. 도우미분이 어르신께 말씀드리는 걸 들었습니다. 정말 인내심을 갖고 교육해드리더라고요. 마트에서도 인상적인 시스템을 봤어요. 셀프 계산대 옆에 시니어 도우미라는 팻말이 있었고 어르신들이 도움을 요청하면 바로 직원이 와서 도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사용법을 알려드리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어르신들의 적응력이었어요. 처음에는 어려워하시다가도 금세 익숙해지시더라고요. 그리고 한번 배우시면 다른 어르신들께도 알려주시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복지관에서 열리는 스마트폰 교육 프로그램에도 참관할 기회가 있었어요. 70대, 80대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보고 메신저를 사용하는 법을 배우고 계셨습니다. 손자랑 영상통화를 하고 싶어서 왔어요. 한 할머니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절실한 동기가 있으셨던 거죠. 그리고 선생님이 정말 차근차근 알려드리고 있었습니다. 독일에서는 디지털 격차 때문에 많은 노인분들이 소외되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기술이 노인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철학의 차이였어요. 정부 차원에서도 노인 친화적인 디지털 서비스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글자 크기를 키우고 메뉴를 단순화하고 음성 안내를 제공하는 등 세심한 배려가 있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세대 간의 협력이었습니다. 젊은 세대가 노인분들을 가르쳐드리고 노인분들도 적극적으로 배우려고 하시는 모습. 이런 상호 도움의 문화가 정말 아름다웠어요.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데도 디지털 전환에서 노인을 배제하지 않으려는 집요한 노력이 보였습니다. 이건 인구 문제를 바라보는 근본적인 철학의 차이였어요. 제가 6번째 충격을 받은 건 한국에 온 지 2달째 되던 때였습니다. 회사 동료들과 저녁을 먹으면서 한국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한 동료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위기가 올 때마다 더 강해졌어요. 처음에는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우연히 IMF 외환위기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됐는데 정말 놀라운 장면들이 나오더라고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을 모으는 모습이었습니다. 금 모으기 운동이요? 제가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동료가 설명해 줬어요. 1998년에 나라가 어려울 때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금반지, 금목걸이를 가져다 줬어요.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요. 독일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정부가 강요한 것도 아닌데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개인 재산을 내놓다니요. 더 놀라운 건 이게 전국적인 운동이 됐다는 점이었어요. 코로나 시기 이야기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스크가 부족했을 때 국민들이 서로 나눠주고 의료진을 위해 후원하는 모습들. 독일에서는 위기 때마다 개인주의가 더 강해지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단결하더라고요. 한국 전쟁 때도 그랬어요. 나이 드신 동료가 말씀하시더라고요. 모든 걸 잃었지만 함께 일어섰죠.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생각했어요. 실제로 거리에서도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임산부가 타면 자리를 양보하는 게 자연스러웠어요. 독일에서도 양보하지만 여기서는 더 적극적이고 자연스러웠습니다. 재해 대응에서도 이런 국민성을 볼 수 있었어요. 제가 있는 동안 큰 태풍이 온 적이 있었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정부가 대피 명령을 내리자 모든 사람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더라고요. 독일에서는 재해 상황에서도 개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내가 대피해야 하냐는 식으로요. 하지만 여기서는 전체를 위해 개인이 양보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더 인상적인 건 복구 과정이었어요. 태풍이 지나간 후 동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청소하고 정리하더라고요. 정부에서 나오기도 전에 이미 주민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우리 동네는 우리가 지켜야죠. 한 아주머니가 말씀하시더라고요. 빗자루를 들고 거리를 청소하면서요. 독일에서는 그건 정부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달랐어요. 대학가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봤습니다. 학생들이 시험 기간에 서로 도와주고 노트를 공유하는 문화가 자연스러웠어요. 독일에서는 경쟁이 더 개별적인데 여기서는 함께 성장하려는 분위기였습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프로젝트가 어려워지면 개인의 성과보다 팀의 성공을 우선시하더라고요. 야근을 할 때도 혼자 남지 않고 함께 남아서 도왔습니다. 빨리빨리 문화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됐어요. 개인의 편의가 아니라 전체의 효율을 위한 거였죠. 모든 사람이 빠르게 움직여야 전체가 빨라진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반면 독일에서는 위기가 오면 여론이 갈리고 책임을 미루는 목소리가 많아집니다. 정부가 잘못했다. 이유가 문제다.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여기서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더라고요. 가장 놀라운 건 이런 문화가 강요된 게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자연스럽게 형성된 문화였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개인보다 공동체를 생각하는 게 몸에 배어 있었어요. 국가의 힘이란 시스템만이 아니라 국민의 마음에서도 나오는 것이더군요. 한국 사람들의 이런 정신력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극복할 수 있는 저력이 있었어요. 제가 7번째 충격을 받은 건 한국에 온 지 3달째 되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독일에 있는 딸아이와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딸이 갑자기 한국어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빠, 이 노래 알아요? 이게 뭐야?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딸이 신나게 답했어요. 뉴진스 노래예요. 독일에서도 정말 인기 많아요. 친구들이 다 좋아해요. 독일에 있는 제 딸이 한국 가수의 노래를 부르다니요? 정말 믿을 수 없었습니다. 독일은 제조업 중심의 강국이고 문화적으로는 비교적 보수적인 나라거든요. 그런데 한국 음악이 그렇게 인기라니요. 다음 날 회사에서 독일 본사와 화상회의를 했는데 젊은 동료가 한국 드라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일하시니까 좋겠어요. 저는 오징어 게임 때문에 한국어 공부까지 시작했거든요. 오징어 게임이요?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는 들어본 적도 없는 작품이었는데 독일에서도 그렇게 유명하다니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 주말에 강남을 걸어다니는데 외국인 관광객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 한국 드라마, 한국 음악 이야기뿐이었어요. 여기가 드라마에 나온 그 장소예요. 이런 식으로요. 명동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화장품 가게마다 외국인들로 가득했어요. 독일에서는 한국 화장품을 본 적이 없었는데 여기서 보니 정말 다양하고 품질도 좋더라고요. K뷰티가 정말 인기예요. 화장품 가게 직원이 말하더라고요. 유럽에서도 한국 화장품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독일에서는 독일 브랜드나 프랑스 브랜드만 쓰는 줄 알았거든요. 기술 분야에서도 놀라웠어요. 삼성, LG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한국의 반도체 기술이 이렇게 발전했을 줄은 몰랐습니다. 회사에서 만난 엔지니어가 설명해 주는데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우리가 만든 반도체가 전 세계 스마트폰에 들어가요. 엔지니어가 자랑스럽게 말하더라고요. 독일도 기술 강국이라고 자부하는데 반도체 분야에서는 한국이 앞서 있었습니다. 자동차 산업도 놀라웠어요. 현대, 기아 자동차가 독일에서도 점점 인기를 얻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전기차 기술에서는 정말 앞서 있더라고요. 테슬라보다 좋은 점도 많아요. 현대 직원이 말하더라고요. 게임 산업은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게임이 전 세계에서 인기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보니 정말 대단했어요. 리그 오브 레전드, 배틀그라운드 같은 게임들이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게임만 잘하는 게 아니라 전자 스포츠 문화를 만들었어요. 게임 회사 직원이 설명해 주더라고요. 독일에서도 젊은이들이 한국 게임에 열광하고 있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한류의 영향력이었어요. BTS, 블랙핑크 같은 그룹이 유럽에서도 정말 인기가 많더라고요. 독일 라디오에서도 한국 음악이 나오고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영화도 마찬가지였어요.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받은 건 알고 있었지만 한국 영화 전반의 수준이 이렇게 높을 줄은 몰랐습니다. 국제영화제에서 한국 영화가 자주 상을 받는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웹툰 산업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웹툰이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더라고요. 우리 웹툰을 보고 넷플릭스에서 드라마로도 만들어요. 웹툰 작가가 말하더라고요. 한국은 이제 기술과 감성 모두를 수출하는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삼성, 현대, LG 같은 기술 기업뿐만 아니라 BTS, 기생충, 오징어 게임, K뷰티, K드라마까지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어요. 독일에서 고개를 들 때마다 어느새 그곳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부품부터 음악, 드라마, 화장품까지 한국의 존재감이 상상 이상이었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성취였습니다. 제가 8번째 충격을 받은 건 한국에 온 지 4달째 되던 어느 일요일이었습니다. 동대문 시장에 쇼핑을 하러 갔는데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모바일로 결제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단순히 결제만 하는 게 아니라 적립 포인트까지 확인하고 계셨어요. 독일에서는 아직도 현금 결제가 많고 노인분들은 디지털 기기를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분들이 디지털 기기를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지하철에서도 놀라웠어요. 10대 학생부터 80대 어르신까지 모두가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하고 계셨습니다. 게임을 하거나 동영상을 보거나 뉴스를 읽거나 정말 자연스러웠어요. 더 놀라운 건 그들이 사용하는 앱의 종류였습니다. 단순히 전화나 문자만 하는 게 아니라 배달 주문, 택시 호출, 은행 업무, 쇼핑까지 모든 걸 스마트폰으로 하더라고요. 할머니, 어떻게 그렇게 잘 사용하세요? 제가 한 할머니께 여쭤봤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웃으면서 답하시더라고요. 손자가 가르쳐 줬어요. 처음엔 어려웠는데 지금은 없으면 안 돼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독일에서는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배우는 것 자체를 포기하는 노인분들이 많은데
여기서는 적극적으로 배우려고 하시더라고요.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젊은 친구들도 만났는데 그들의 디지털 역량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바로 습득하고 응용해서 사업에 활용하더라고요. 새로운 앱이 나오면 바로 써봐요. 한 청년이 말하더라고요. 그래야 트렌드를 놓치지 않거든요. 독일에서는 새로운 기술에 대해 신중한 편인데 여기서는 정말 적극적이었습니다. 중소기업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작은 식당에서도 키오스크 주문 시스템을 도입하고 배달 앱을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들이 직접 디지털 마케팅을 하시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어요. 인스타그램으로 홍보하고 네이버로 주문받아요. 한 식당 사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독일의 중소기업에서는 아직 이런 디지털 전환이 쉽지 않은데 여기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학교에서도 놀라웠어요. 초등학생들이 태블릿으로 수업하고 온라인으로 숙제를 제출하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수업을 했다고 하는데 정말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애가 온라인 수업을 더 좋아해요. 한 학부모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집중도 더 잘하고 반복 학습도 가능하거든요. 독일에서는 온라인 수업에 대한 우려가 많았는데 여기서는 장점을 잘 활용하고 있었어요. 정부 서비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정부24 사이트에서 웬만한 미연은 다 처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나이 드신 분들도 이런 서비스를 잘 이용하신다는 점이었습니다. 동사무소 안 가고 집에서 다 해요. 60대 아주머니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익숙해지니까 편해요. 독일에서는 아직도 많은 일을 직접 가서 해야 하는데 말이죠. IT 강국이라는 말이 단순한 수식어가 아니라 국민 일상의 깊숙한 곳까지 퍼져 있는 문화임을 직접 느꼈습니다. 기술이 특별한 게 아니라 생활의 일부가 되어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이런 디지털 환경이 정부나 기업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이 함께 만든 결과라는 점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더라고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도 인상적이었어요. 새로운 앱을 써보다가 실수해도 다시 해보면 되라는 분위기였습니다. 독일에서는 실수에 대한 부담이 큰데 여기서는 도전을 장려하는 분위기였어요. 가장 놀라운 건 세대 간의 디지털 격차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젊은 세대가 노인분들을 가르쳐드리고 노인분들도 적극적으로 배우려고 하시는 모습. 이런 상호 학습의 문화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의 디지털 역량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국민들의 마음가짐에서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회로 받아들이는 그런 정신이요. 제가 9번째이자 마지막 충격을 받은 건 한국에서의 6개월 출장을 마무리하는 시점이었습니다. 동료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는 자리에서 한 동료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국은 아직 부족한 게 많아요. 더 발전해야 할 일이 많죠.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제가 본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였거든요. 공공 시스템의 효율성, 의료 시스템의 민첩성, 교통의 편리함, 사회의 적응력, 고령화 대응, 국민의 단결력, 문화의 세계적 영향력, 디지털 역량까지 모든 면에서 감탄했는데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인데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러자 동료가 웃으면서 답했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바로 한국의 진짜 힘이었습니다. 이 모든 성취를 이뤄놓고도 결코 자만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끊임없이 개선하고 스스로를 비판하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나라였습니다. 독일에서는 때로 과거의 성취에 안주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다는 식으로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부족하다, 더 잘할 수 있다는 목소리를 계속 들었습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좋은 성과를 내도 다음에는 더 잘하자는 분위기였습니다. 독일에서는 성과를 내면 축하하고 만족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바로 다음 목표를 설정하더라고요. 우리가 1등이 되면 안 돼요. 한 팀장이 말하더라고요.
1등이 되는 순간 안주하게 되거든요. 항상 도전자 정신을 유지해야 해요. 정말 인상적인 말이었습니다. 정부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디지털 정부 세계 1위를 해놓고도 아직 개선할 부분이 많다며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있었습니다. 만족하지 않고 계속 발전하려는 의지가 느껴졌어요. 국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의 성취에 대해 자랑스러워하면서도 아직 멀었다는 말을 자주 하시더라고요. 겸손함과 동시에 더 높은 목표를 향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선진국이 아니에요. 한 대학 교수가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미 충분히 선진국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겸손한 마음가짐이 계속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았어요. 토츠에서도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월드컵에서 좋은 성과를 내도 다음에는 더 잘하겠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독일에서는 성과에 만족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항상 다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기업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삼성이 반도체 1위를 해도 현대가 자동차 판매량을 늘려도 경쟁사가 따라오고 있다. 더 혁신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때로는 우리가 잊고 있던 독일의 과거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독일도 과거에는 이런 도전 정신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안주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느낀 건 정말 치열하게 살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항상 더 나은 내일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그런 분위기였어요. 우리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어요. 한국을 떠나는 날 공항에서 마지막으로 만난 동료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진 나라라면 어떤 목표든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요. 6개월간 한국에서 지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우연히 떠오른 나라가 아니라는 거요. 위기를 준비로 바꾸고 갈등을 단결로 이끈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살아있는 국민, 빠른 정부, 유연한 시장, 그리고 존중할 만한 정신이 있었어요. 저는 독일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국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겸손하지만 강한 나라, 성취에도 만족하지 않는 나라, 항상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6개월간의 한국 생활을 마치고 독일로 돌아온 지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적응이 쉽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5분이면 끝나던 일들이 여기서는 며칠씩 걸리고 실시간으로 처리되던 서비스들이 여기서는 예약과 대기의 연속이에요. 동료들에게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면 처음엔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냅니다. 정말 그럴 리가 있나? 하면서요. 하지만 점차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한국은 우연히 성공한 나라가 아닙니다. 끊임없는 위기 속에서 배운 민첩성과 공동체를 위한 개인의 희생정신, 그리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독일도 한때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폐허에서 일어서서 기적을 만들어낸 나라였죠.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안주하기 시작했고 변화를 회피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성공의 순간이 바로 위험의 시작이라는 것. 한국은 성취할 때마다 더 높은 목표를 세우고 1등이 되어도 도전자 정신을 잃지 않더라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도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나요?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한국이 보여준 9가지 충격은 단순한 놀라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저는 이제 한국을 단순히 동경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도 그런 변화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잖아요. 한국이 보여준 미래, 우리도 만들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 한스 밀러였습니다. 감사합니다.